처음에 종잣돈 모을 때, 네. 종잣돈 모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는 거는 고통을 갖다가 수반해요. 그렇죠. 예. 네. 나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예요. 네. 친구들 같이 딱 친구들 와가지고 멋있게 한번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빠지고 삐직삐직하면서 네.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네. 왜? 그 친구하고 모두 같이 하게 되면 나는 평균적인 삶밖에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거기서 투자를 하려면 돈을 지금 당장 모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소득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갑자기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최대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네. 최대한 모을 때는 정말 눈물나게 정말 독하게 너 사람 변했다라고 해야 돼요. 네. 그 시기를 갖다가 이제 견뎌야지 그다음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네. 종잣돈이 적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1억 원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럼 1,000만 원 갖고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1년에 20% 연간 투자 수익이 20%야. 그러면 네. 1,000만 원 갖고 하게 되면은 1년 해봤자 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복리가 아니라 달리로 계산할게요. 네, 복리는 네. 계산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이면은 1,000만 원이 버는 거죠. 네. 근데 1억 갖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력이 이 A라는 사람보다 적어요. 그래서 20%가 아니라 연간 10%밖에 네. 수익을 못 거둬요. 근데 네. 1억 갖고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씩 하는 거죠. 그죠. 5년째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네. 이 사람이 1,000만 원 자산이 늘어난 동안은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네. 없는데. 네. 처음에 무슨 차이냐면 바로 종잣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종잣돈 모을 때는 이 재테크의 가장 처음은 무조건 종잣돈 모으는 거예요. 빨리 네. 시작해야 돼요. 빨리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한테 욕 뒤지게 먹고 정말 저 사람 바뀌었다. 네. 정말 바보다 이런 소리 들도록 정말 독하게 모으지 않으면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잣돈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지금도 뭐 지방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1, 2천만 하고 투자할 수도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데면은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속에 투기꾼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거 왜 안 샀을까? 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보석 같아. 이거 네. 보석을 주웠는데 봤더니만 이거 아무도 이거 못 봤지. 내가 보석 주워서라고 생각하지만 네. 알고 봤더니 누가 먹다가 버린 눈깔 사탕. 사탕도 바짝바짝하잖아요. 막 네. 에메랄드처럼 보이고 어떨 땐 사파이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싼 거는 분명히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분명히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네. 그중에서 오버슈팅 되는 데가 있고 저평가된 데가 있어요. 둘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버슈팅이나 저평가된다는 거는 미래의 가치에서 그런 거죠. 여기가 앞으로 더 오르면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 네. 뭐 A라는 쪽은 너무 비싸. 그런데 네. 미래에서 더 오른다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평가되느냐 또는 오버슈팅되느냐 사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 사실 보다 그걸 갖다 너무 건방지게 너무 뭐 시장이 너무 고평가 저 오버슈팅됐으니까 지금 들어간 건 바보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보면은 투자층에서 보면 너무 오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자기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건지 네네. 그럴 수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투자의 왕도는 사실 없는데 네. 가장 적은 건 우선 종잣돈을 많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만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봐야 돼요. 네.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니까 자기에 맞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나쁜 투자 방법이 뭐냐면요. 네. 어떤 사람이 1억을 모았어요. 네. 1억을 모았어요? 네, 어떤 사람이 1억을 모았어요. 근데 네. 부동산 투자하는데 2천만 원짜리 5개 사는 게 제일 나쁜 투자처예요. 투자 방법이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억을 모았는데 네. 2천 투자를 5개를 한다. 네. 그건 멍청한 투자다. 네, 그건 멍청한 투자예요. 1억 모았으면 1억 하나 사는 거예요. 네. 2억 모으면 2억짜리 사는 거고 3억 모으면 3억짜리 그게 아무래도 좋고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1억, 2억, 3억 중에 아까 예시를 들으셨는데 그럼 예. 3억이 있다면 1억짜리 3개 사는 것과 2억 사고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걸 사는 게 그렇죠. 좋다. 예. 그게 난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채 사면 여러 채 오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좀 비율로 올라가는 거지 네. 금액으로 올라가는 게 1억짜리가 1억 올라가고 10억짜리는 1억 올라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네네. 똑같이 올라가면 20% 올라간다. 그럼 1억짜리 2천만 원 올라간 거고 10억짜리 2억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은 세제상 우리나라 세제상은 1가구 1주택자는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맞아요. 그다음에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라는 좋은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는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욕은 덜 먹어요. 네. 근데 1억짜리 10채 갖고 있으면 욕 뒤지게 먹거든요. 네, 그건 욕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 폭탄이 날아갈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총자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총자산을 자기 재산을 착각하는 거죠. 총자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출까지 다 끼고. 그렇죠. 대출 전세금 낀 거예요. 내가 네네. 5억짜리 집을 갖다가 5채를 갖고 있어. 까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다 저기 전세 4억 끼고 1억밖에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10개 갖고 있어봤자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10억짜리 그냥 평범한 그냥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 그 사람을 자산가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택수만 많으면은 괜히 자기 마음만 뿌듯하고 네. 나는 옛날에 이거 너희들 집 하나도 없지 난 집 10채나 있어 이런 마음만 뿌듯하는 그거지 아하.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좋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거에 이제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오를 때가 있고 이제 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요. 네. 집값이 왜 오를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집값이 아파트 이제 새 아파트를 사야지 오른 건가 또는 뭐 빌라를 사야지 오는 건가 그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네.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사람이 많은 거.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살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바이 그러니까 네. 리브가 아니라 그 살 사람이 많은 거. 바잉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주식 종목 살려고 그러면 오르죠 네네. 당연히.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을 투자하려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그렇죠. 것을 해야 주택 된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럼 주택 수요가 또 왜 늘어나느냐? 그러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중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그거에 밀접한 게 일자리예요. 그렇죠. 예, 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강남 이제 우리가 보통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네. 강남이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이 왜 비싼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 2002년 대비 2019년까지 이제 정부 통계가 2019년까지 통계청 통계가 이제 2019년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2002년 기준에서 2019년까지 지난 이제 17년간 보면은 네. 이 강북 지역, 강북 업무 중심지, 강북 업무 중심지의 그 일자리는 6%밖에 늘지가 않았어요. 강북 업무 중심지, 예. 업무 중심지. 그러니까 네네. 강남 저기 종로구와 중구를 그렇죠. 얘기한 거죠. 예. 근데 강남 업무 중심지,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일자리를 보면요, 네. 41%나 늘었어요. 아, 이게 6% 늘어난 동안 예, 41%가. 41%. 예. 그러면 강북 쪽에는 신입사원 안 보고 강남만 뽑나? 그게 아니라 네. 회사들이 중요한 회사들이 자꾸만 강남 쪽으로 모여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두 지역만 비교해서 그런 거지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통계청 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다 이게 그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네. 이걸 보면은 여기가 앞으로는 주택 일자리를 보면 우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역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고 하자고 싶습니다. 이제 네. 안산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안산을 예를 들어요. 안산에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했어. 이제 네. 지방에서 와가지고 안산에 취직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모가 동두천에 산다 그래요. 그럼 동두천에서 안산까지 출퇴근 불가능하잖아요. 워낙 네, 멀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산에 내가 직장을 얻었어. 그러면 집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안산이나 안산 근처에다 뭐 시흥이나 네. 뭐 삼본이나 평촌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 집값이 오르는 그 패턴을 갖다가 네. 패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그 일자리 증가예요. 그래서 일자리.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쭉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늘고 있다라는 네. 걸 갖다가 보시고 그러면 그 지역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와 네. 동시에 이제 경쟁 뭐 비등비등하게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하는 게 애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학군과 일자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이대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학군은 또 뭐하고 이제 비례하냐면은 그 네. 지역의 소득하고 비례해요. 아하. 이제 소득이 높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네네. 하는 학원을 보낸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맞벌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저소득자인데 아침부터 새벽 보기 운동에서 나가가지고 밤늦까지 와요. 몸이 지쳤어요. 네. 근데 엄마가 나 숙제 좀 봐줘 그러면 아유 공부 네가 하지 왜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건 엄마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심신이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한쪽은 뭐냐면은 이제 맞벌이를 그러니까 생격 맞벌이를 안 해도 돼. 맞벌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맞벌이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한쪽만 벌어요. 외벌이. 외벌이다. 남자가 벌거나 네. 이제 남자가 벌거나 이제 네네. 여자가 벌거나 남자가 둘 중에 하나가 벌어. 그럼 한쪽에 이제 뭐 전업주부를 하거나 전업 남편을 하거나 그럼 네. 집에서 애들 그걸 갖다가 이제 봐주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것다가 뭐 고가의 학원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갖다 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그래서 신기한 게 그 소득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아하.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일자리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네. 어느 지역에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네. 연봉을 갖다가 그 동네는 원래 2천만 원밖에 안 주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갑자기 좋은 회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평균 연봉이 5천 원 올랐어. 네. 그러면 그 지역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학군이 떠요. 아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죠. 예. 아, 마포도 사실 여기 아현동에 뭐 그럴 때는 옛날에는 개판이었죠 학군이.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기 고문이. 예.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그죠. 예. 아니, 제가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학군보다 일자리가 선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소득이에요. 소득. 네. 예. 일자리가 적으면 소득이 낮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일자리가 무조건 그 일자리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양질의 일자리.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만약에 어떤 분이래요. 그러면 아기오는 일자리 증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동네에 그 종업원 10,000명인 회사가 들어온대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그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만 1인당 1,000만 원 저렇게 받는데요. 그래요. 네네. 아니 왜 연봉이 1,000만 원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뭐 하는 데인데요? 그랬더니만 고민형에다가 눈 닿는 사람들이래요. 그거는 집값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봉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집값하고 상관없는데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짜리 회사가 들어와요. 네. 1,000명짜리 회사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연봉이 1억씩이래요. 그러면 1,000명 곱하기 1억하고 10,000명 곱하기 1,000만 원하고 네네. 같잖아요. 총액은. 네네. 금액의 총액은 같아도 이쪽 B 지역이 훨씬 많이 오르는 거죠. 1억을 1억을 받으면 그거 다 생활비 안 씁니다. 네. 생활비를 갖다 조금밖에 안 쓰고 나머지 갖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이 없으면 그 지역에다가 출퇴근할 때에서 일부러 먼 데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 근처에다가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못 사게 되면 전세라도 얻죠. 네. 전세가 서로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데서 살고 싶지 2시간 거리에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고임금을 주는 직장 근처에 잠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회사 직영으로 어린이집도 그 동네에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또 그 근처에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주택 시장에서 가장 선점하게 볼 거는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네.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아니라 일자리 증가가 어디서 많은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올라가는 예. 그런 지금 예. 판교 같은 경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판교하고 네. 분당 집값이 제일 많이 사실 오른 게 그러니까 네. 판교도 이제 분당구이거든요. 그죠. 분당구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분당구가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원구가 2등, 네. 그다음에 세종시가 3등 이런 순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4등이 영등포구, 그다음에 이제 5등이 이제 어떤 광명하고 동작에 이제 네. 그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떨 때는 5등, 뭐 어떨 때는 6등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정도여서 그 분당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분당구가 네. 압도적 1등이 뭐냐면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 지난 몇 년간 네. 일자리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데가 거기고요. 그럼 강남도 거기만 일자리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2000년대 초반 때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강남 집값이 옛날에는 강북 집값하고 강남 집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IMF 때 강남에 이제 집을 샀거든요. 네. 그때는 강북에서 이제 45평짜리가 이미 있을 때 네네. 강남에 또 하나를 샀습니다. IMF 때.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두 채 했는데 그때 강북에 45평짜리 팔면은 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사고 돈이 남았어요. 아하.
근데 네. 그 후에 지금은 못 사요. 강북 거 네네. 팔더라도 이거 못 사요. 네. 그 강남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왜 강남이 올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의 일자리가 6% 늘어나는 동안에 강남은 41%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일자리 증가가 그런 어. 거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서 많이 왕창 늘었던 거고요. 네. 많이 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난 몇 년간은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당 쪽이 많이 늘었는데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없냐? 다른 지역도 아까 통계청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네. 그거 갖다 찾아보시면은 아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적게 올랐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싼 구간인가요? 그 앞으로 이제 통화량이 많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싼 구간이죠. 아하. 근데 네. 세금을 또 정부에서 왕창 뜯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자다 그러면 용기를 좀 내세요. 지금 사도 된다. 예. 그런데 나 다주택자다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예, 예. 그럼 떨어져서 사지 말라니까 아니요. 수익 내는 것도 그보다 세금보다 더 수익이 나요. 네. 그런데 마음고생이 더 많아가지고 수익 플러스 마음고생 하면은 저기 뭐야 그 세금 플러스 마음고생 그러면 그게 수익보다 더 커요. 네. 단순히 수익하고 세금 그러면 세금보다는 수익 커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마음고생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까지 그죠. 하면은 다주택자는 주택수는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통화량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예.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도 예. 이익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왔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페드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뭐 그쵸.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예, 예. 통화량 증가 속도를 조절을 하는 네, 단계를 네. 예, 예.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예. 향후 예. 통화량 증가가 정체되거나 예. 좀 감소하는 국면이 올 가능성 예.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부동산 시장 끝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줄면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뭐 비트코인, 뭐 하여튼 모든 자산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안심해요. 아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왜일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정책을 잘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역설적인 표현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대출 규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그 집값의 95%까지 빌려줬어요. 네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뻥 터졌죠. 네. 뻥 터져가지고 어이구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줄었냐? 85%로 줄었어요. 집값의 85%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만약에 15%만 떨어져 그럼 네. 미국 금융기관이 다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정부에서 그걸 저걸 하잖아요. 선제적 규제를 했죠. 그렇죠.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네네. 네. 돈을 안 빌려주는데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빌린 게 없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진다 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죠. 직접적인 거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원래 네. 원초적으로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냐면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네.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다주택자는 대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네. 1가구 1주택자만 이제 그 1주택자. 그렇죠. 네. 1주택자만 이제 모기지 금리를 금리가 오르는 거 이제 예민하게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다주택자한테 효과도 없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금리가 황창 올랐을 때 1가구 1주택자가 다치는데 네. 그걸 갖다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나마도 그게 뭐 70% 80% 빌려준 게 아니라 네. 뭐 40% 뭐 요 정도 빌려준 거고 그리고 네. 한도가 40%니까 거기서 빌린 사람 있고 안 빌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 내면 한 28%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그 대출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유한 나라 하는 나라하고 네. 우리 같이 대출 규제가 있는 나라하고는 금리 인상에서 받는 타격에 그게 좀 적은 거죠. 온도차가 크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 무너뜨리기는 좀 어렵겠다. 어렵죠. 예. 이런 것이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 뭐 공급도 공급 이슈가 있었지만 예. 금리 인상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서 예. 사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역전세난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 길진 않았지만 한 3개월 정도 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월세하고는 좀 영향이 있을 거죠. 이제 월세나 네네. 전세하고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죠. 네.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전세를 준 사람이 그 돈을 넣어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네. 월세가 훨씬 더 비싸니까 월세 네. 금리가 싸면 저금리하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고요. 네. 고금리하에서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도 음. 사실 전반적으로 이 전세 시장 그러니까 이제 임대 시장 전세하고 네. 월세 합하는 임대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유동성보다. 네. 집값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제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역별로 공급 부족이냐 또는 공급 과잉이냐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영향을 주죠. 전세 자체는 통화량보다는 공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랑 뭐 이런 공급이 동시에 오지 않는 이상은 예, 예. 근데 사실 공급 일정은 예. 타이밍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서울을 많이 사잖아요. 네. 서울을 많이 사는 게 그거는 뭐 여러 군데 찾아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이제 네. 공급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급 부족을 네.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바꿀 그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 정도 그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지난 10년간의 이제 정책들의 누적된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거를 막 계속 처방을 한다 그래서 예. 당장 지금 시장을 뭐 어떤 방향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매우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네. 국민도 조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제가 이제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네. 국민이 너무 조급하면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문제,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은 그게 몇 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조급하게 네. 한 거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화끈한 뉴스를 보니까 네. 만약에 A라는 정책을 폈어. 그러면 네. 그 다음 주부터 정책 그주부터 효과 뭐 집값이 나온다. 떨어졌네 네. 올랐네 네. 그거 따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이게 장난으로 생각하시나 이제 그런 거 갖고 자기 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확 네네. 팔고 막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거 팔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실 시장이 정책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팔고 사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잖아요. 시장이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네네네. 세제나 이런 거에 봤을 때 네. 내가 이제 여러 채 갖고 있어. 그러면 내 세제가 완화돼. 그러면 더 버틸까? 네. 이런 사람이 많은 네네네. 거고 아니면 세제가 굉장히 막 빡빡해. 그러면은 이게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이번에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네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네네네. 그 다음날 바로 그 하는 경우는 그렇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가 그 사람 인생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굉장히 법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부동산을 네. 파는 시점, 네. 내가 파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요. 네. 그 원초적으로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 너무 그 주식처럼 네. 내가 사가지고 시세 차익 보겠다라고 접근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산이다.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을지 또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암호화폐로 갖고 있을 건지 네.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을 건지 현금을 갖고 있을 건지 자산을 갖고 있을 건지 네.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자산 7 현금 3으로 할 건지 자산 9 현금 1로 할 것인지 네. 그걸 갖다가 선택하고 네. 그 자산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주식을 잘하는 건지 부동산을 잘하는 건지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죠. 네. 거기서 보면은 단순히 요거 사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 봤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팔고 그거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 자꾸만 수익이 난 거는 팔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런 시는 분 많아요. 가끔 이제 컨설팅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지금 현재 이거 샀는데 2년 됐는데 지금 한 2억 올랐거든요. 요거 팔고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럼 돈 얼마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거 말고 추가로 투자할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신데 네네.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샀다고 왜 또 팔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 지역이 만약에 이제 죽어가는 지역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뜨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맞죠. 네. 자, 그런데 그냥 그 지역 괜찮아. 네. 그러면은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네. 그동안에 2억이 올랐어. 나 요번에 그거 안 팔면은 2억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입장대로 그걸 팔아서 딴 걸 샀어. 네. 딴 거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딴 것도 다 올랐죠.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갈아타게 한다는 건 거래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거래 비용만 내는 거다. 그렇죠. 같은 지역이라면.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1호를 갖고 있어. 701호가 2억 올랐어. 네. 근데 702호도 당연히 올랐겠죠. 네. 701호를 팔고 702호를 샀어. 그러면 이상한 거죠. 네, 그 이상한 거죠. 복비 네. 내죠. 팔 때 복비 내죠. 취득세 엄청 내죠. 등기 비용 들어가죠. 또 살 때 복비 내죠. 네.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게 하는 거는 지금 있는 데가 좀 입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있는 집이 갖고 내가 그동안에 1억을 더 모았어요. 그럼 이거랑 오른 거랑 1억 합해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겠어요. 라고 할 때 갈아타기가 형성되는 거지. 네. 단순히 내가 올랐어요. 지금 그래 올랐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이걸 현금화하고 뭐 팔고 빠져나간 건 좋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딴 데로 갈아타게 해요. 그런 거는 사실 보면은 약간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같은 지역 안에서.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뭔가 네.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인데 보면은 만약에 그거 갖다가 입지를 뭐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네. 여기도 79점짜리고 여기도 79점짜리야. 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79점짜리에서 85점으로 가려고 그래? 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통상 입지가 좋은 데는 가격이 비싸겠죠. 네. 왜냐하면 투자자가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투자라는 게 2021년부터 사람들이 요이 땅 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죠. 입지가 좋은 데는 비싸고 입지가 떨어진 데는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이제 시장 가격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더 그동안에 모았으면 모을수록 자기가 더 다른 지역으로 더 좋은 내가 79점짜리 지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83점, 85점짜리로 갈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네네. 더 많이 모았어? 그럼 90점짜리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갈아타기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 하는 것 갖다가 겁이 나서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안 팔면은 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에서 파는 건 사실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평형 같은 지역이라 그래도 예. 내가 24평을 갖고 있었는데 예. 원래 우리랑 그 위에 평형이랑 1억 차이였는데 예.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예. 15억 이상을 묶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15억 근처에서 20평형이랑 30평형 때가 예. 이게 붙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럴 때는 예. 같은 지역이라도 예. 갈아타는 거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올라가는 게 괜찮고 그럼 무조건 큰 게 좋은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거는 또 그 지역에 따라 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몇 네. 평형대 수요가 가장 많은지를 네. 그걸 좀 자기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형 수요. 예, 평형 수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은요. 네. 통계청에 들어가면은 동별로 그 인구가 다 나와요. 동별 인구. 예, 뭐 행정구역별로. 그렇죠. 뭐 네네. 무슨 압구정동, 대치동 무슨 네. 뭐 그다음에 거기에 그 5세 단위로 나이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0세부터 4세, 5세부터 9세 만으로 네. 하는 겁니다. 10세부터 14세 쭉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동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동 또는 네. 내가 살고 있는 동 거기 네. 보면은 몇 세의 나이대가 많은지 알 수가 있죠. 그러겠죠. 예. 그거랑 전국 평균 또는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평균 네.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성동구에 산다 성동구 평균. 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옥수동에 산다 그럼 옥수도 평균 그걸 갖다 쭉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옥수동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평균이나 성동구 평균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네. 만약에 네. 라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옥수동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데는 24평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동네를 갔더니만 여기는 20대 초반 사람만 많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근처에 대학가 근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런데 대학가 근처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 그 대학생들이 주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 나이가 많은 또 저기 막 70대가 막 있는 거예요. 70대가 그 동네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과 70대가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주로 임대를 하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고 네. 거기에 주로 세입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네네. 대학교 근처가 그런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난 넓은 데 사는 게 좋아. 난 45평짜리 집을 사겠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절대 안 팔린다는 거죠. 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그거 쭉 네네. 있으니까 그거 갖다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젊은 사람이 많은 동네 사는 동네인지 네네. 나이가 든지 많은지 그거 갖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나이대에 따라서 네, 선호 네. 평형을 좀 추정을 해본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소득과 네네.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예. 이제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립 서비스 조심해야 됩니다. 립 서비스. 예, 립 서비스. 그 립 서비스는 이제 이게 막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서도 막 할 수 있지만 네네.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 막 그 지역 시장 막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네네네네. 그런 거 많죠. 요새 흔한 게 뭐냐면 우리 동네 경기도 특히 네. 경기도 지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을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라고 하는 데가 네. 여러 군데 있죠. 동서남북에 다 하나씩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제2 판교는 한 개밖에 없는데 난 제3의 판교 되겠습니다. 제3 판교 이런 게 아니라 네. 다 제2 판교 되겠다는 네. 하면 그 4개 중에 3개는 이제 거짓말일 텐데 네.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하. 예.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네. 오케이 내가 땅을 갖다가 판교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판교보다 더 크게 이모넉게 내가 땅을 잡아놓을 테니까 네네. 우리는 판교보다 더 훨씬 좋은 도시가 될 거야라고 하는 건 땡. 왜 땡이냐면은 거기 기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거기 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고 분명히. 네. 내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법인세 제로로 해줄 거야? 또는 취득세 제로로 해줄 거야? 뭔가 당근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는 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이런 거 또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세수가 줄어드니까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잘못하다가 또 이게 특혜 시비 뭐 거기 네. 보면 누구는 특혜 주냐 뭐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나 지금 멀쩡히 회사 여기에 A란 지역에 지금 회사 멀쩡히 있는데 네. 내가 왜 리스크를 갖고 B란 지역을 가? B란 지역을 갔을 때 네.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A 지역에 내가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로 다 출퇴근하는 데다 전세를 얻고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엉뚱한데 이래서 저기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로 네. 회사를 갖다 옮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네. 독도로 옮겼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독도로 옮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출근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욕 뒤지게 먹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회사가 네. 그게 이렇게 애들 뭐 자기 이렇게 막 손 뒤집듯이 그렇게 확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어느 땅만 만들었다고 거기가 제2의 판교 뭐 제3의 판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립 서비스에 여러분들 현혹돼가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남아 있는 네.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그 일자리 증가로 봐가지고는요. 네. 그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 뭐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보면 네. 이제 아까 통계청 들어가서 여러분 분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빨리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부족한 거 그냥 얘기해줘라고 하게 네. 되면은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네. 강서구. 강서구. 네, 거기 마곡이면 보면 마곡 있죠. 아. 네. 마곡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판교처럼 팍팍팍 늘어가는 데는 아니에요. 네네. 이게 거기서 이제 해줬대로 굉장히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가는데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우리 이 서울에서는 좀 이제 집값이 싼 동네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자리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싼 동네인 거죠. 싼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네. 보면은 기존에 그 너무 그 구시가지가 마곡 말고 마곡은 너나 비싸고 워낙 네네. 올라가니까 뭐 마곡은 예외를 치고 이 이제 가양동이나 이런 구시가지 등촌동 이런 구시가지가 네. 워낙 집이 낡았다라는 거고 특히 가양동 같은 경우는 임대 맞아요, 아파트 맞아요. 비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있긴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제 재건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공공 재건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되면서 주위에 고임금 계속 마곡지가 커지게 되면 이제 고임금 하시는 분들이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다 이제 또 내 집 마련하기 시작하니까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뭐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아하. 할 수가 있고요. 마곡이나 네. 그쵸 마곡이 지금 최근에 마곡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약간 유령 그렇죠.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예, 예.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많이 커지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마곡 같은 데가
네. 그 해결되면 그다음엔 또 어디가 괜찮아지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곡이 네. 이제 마곡 그러면 이제 판교랑 이제 매칭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가양동이나 이제 그런 이제 등등을 이런 강서구 전체는 분당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용인 또는 뭐 광교 여기 비유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어디냐면 바로 김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김포가. 근데 이제 김포는 뭐가 이제 핸디캡이냐면은 네. 지금 김포하고 마곡하고 연결할 수 있는 끈이 네. 아까 이 판교하고 용인 수지하고 이 광교는 확실한 끈이 있잖아요. 신분당선이랑 확실한 끈이 있는데 네. 거기는 확실한 끈이 없어요. 골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아침에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2량짜리. 어. 처음에 왜 2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2량짜리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GTX D 때문에 이제 김포 분들이 마구 이제 막 이게 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거기 사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그 전철이라는 게 없고 그 중전철은 하나도 없고 네. 경전철이 있는데 두 량짜리고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포가 앞으로 뭐하고 운명이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네. 마곡과 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곡으로 가는 라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 GTX D가 되던 네. 지하철 5호선의 연장선이 되던 네, 네. 그러니까 지하철 5호선 GTX D가 아니면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김포가 발전하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끈이 없기 때문에 김포의 거리석으로는 보면 마곡이 제일 가까운 데는 김포예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김포를 왜 주목할 수 있냐면 김포는 아직 빈 땅이 많아요. 그게 무슨 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강서구에는 낡은 아파트에 사느니 내가 김포 가서 새 아파트 살 거야. 강서구 낡은 아파트보다 김포 새 아파트가 더 싸. 네. 라는데 그 고민에 가장 걸림돌이 많이 하면은 그때 출퇴근 어떻게 하지? 그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지하철 5호선이 생겨되던가 아니면 더 좋게 얘기해서 GTS D가 만약에 마곡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강남 업무중심까지 간다 그러면은 네. 김포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증가, 그 지역에 일자리 증가가 없다면은 일자리 증가가 되는 지역까지의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들어설 곳 네. 그런 데가 이제 투자 아하.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일자리 증가로 통계청에서 봤을 때는 마곡이 눈에 띄는 일자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가. 예. 그 A라는 지역이 있고 이제 B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요. 네.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5만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A라는 지역이 B라는 지역보다 일자리가 2배나 많으니까 A라는 지역은 투자 가치 있고 B라는 지역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그 뚜껑을 이렇게 띄워봤더니만 10년 전에 보니까 10년 전에도 네.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지금도 10만 개지만 옛날에 10만 개야. 네. 하나도 늘지가 않았어요. 네네. 근데 B라는 지역은 5만 개인데 10년 전에 2만 개였어요. 3만 개가 늘은 거예요. 기울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가율이 더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증가가 보면 3만 개가 더 저거 했다 그러면은 네. 3만 개가 일자리 늘었다는 건 그 3만 개의 일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살던 사람이 그 지역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택 그죠. 수요가 3만 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제 네. 주택은 주택 수요가 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어디가 많아요? 강남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강북 업무 중심가 많고요. 세 번째 여의도 업무 중심지가 많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은 마포는 아까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네.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일자리가 보면은 아까 통계청 들어서 보면은 네. 일자리 증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포는 마포도 좋은 투자처 중. 네네네네. 그럼 일자리 증가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예. 일자리 증가보다 빠른 건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 증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소득 증가로 이어져가지고 네, 네. 아까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이제 학군이나 학군 문제가 이런 이제 것도 되는 형성이 거고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는 네. 일자리 증가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일자리 증가되는 데까지 그 빠르게 되는 데까지 네. 접근성이 좋아지면 네, 네. 그 되지 않아요. 그 차선책이기 때문에 교통은 지역이라든가. 차선책이다. 예. 첫 번째는 일자리. 그렇죠. 무조건 일자리네요. 예. 그럼 금리가 오른다 그래도 예. 예를 들어서 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져. 예. 그럼 그 부동산 경기는 꺾이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지역하고 그런 지역은 막 20% 올라오는데 네. 아까 일자리 증가가 없다던가 일자리가 막 줄어드는 지역 네. 그런 데는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은 나중에 뭐 1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데는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있는 데 네. 들어오는 거. 결국 실수요 탄탄한 곳이 집값이 오르는 데는 네. 실수요자의 선호를 받는 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투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투기꾼들 보세요. 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네. 투기꾼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른 데 사겠어요? 안 오른 데 사겠어요? 투기꾼은요? 네, 투기꾼 좀 당연히 집값이 오른 데 사겠죠. 네네, 오른 데 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라는 사람은 투기꾼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집값이 오를 때를 갖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린 건 누가 오르냐면 실수요자예요. 네. 네,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가 늘 지역에다가 네. 나는 그 지역에 거주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시세 차익 보고 살아. 그러면 이제 투기꾼이 되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주택 수요 늘어날 거야. 근데 난 들어가서 언젠가 실수요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 되는 거고. 네. 그 차이예요. 네, 그 차이인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그러니까 이 결과와 원인을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아하. 투기꾼이 사가지고 투기꾼이 사면 집값이 올라? 그러면은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다가 사놓으면은 네. 거기는 우리나라 제일 비싸게 되나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실수요자가 사주는 데가 바로 오르는 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 뭐 1억짜리 뭐 여러 채 뭐 그거 그거 되게 유행하거든요. 요즘에 그럼 그 여러 차례 열어는 그 세금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서 살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 일자리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예. 이제 단타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물릴 수도 있겠네요. 물릴 수도 있죠. 어. 예. 지금 이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일자리 그러니까 기준 시가 그러니까 네. 공시가라 그러죠. 기준 시가가 이제 1억 원 이하,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1억 원까지 됩니다. 네네.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 취득세가 싸거든요. 네. 취득세가 이제 1.1% 정도 네.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야. 그러면은 거기서 10원만 더 비싼 걸 사더라도 12.4%를 내요. 네. 그럼 만약에 2억 원짜리야. 그 집이 2억 원인데 네. 기준시가가 1억 원이야. 그럼 2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게 되면 2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거기서 좀 더 기준시가가 1억이 좀 넘었어. 근데 2억 원이라 그러면 12.4%면 2,800만 원? 그 정도 내야 되는 거죠. 네. 2,480만 원. 네. 2,4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2,480만 원 내는 거하고 220만 원 내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면은 네. 이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를 막 찾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물 또 굉장히 없어요. 누가 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유행인 거지. 그거 자체가 좋은 꼭 그 정말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투자를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다음에 누군가 그걸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샀어 내가 지금 1억 원 이하라서 그걸 네.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샀는데 내년에 이게 이제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억이 넘었어. 네. 그러면 그다음에 사줄 사람은 어. 없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그 물건 절대 못 사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2천 몇백만 원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네, 취득세 싸니까 서로 들어가려지만 이제 비싼 거죠. 네, 그렇게 네. 비싸지니까 그때는 이제 실수요가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요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일자리 증가.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지. 아까 1억 원 이하라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네. 1억 원 이하면서 거기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던가 네. 아니면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던가. 차선으로 교통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그 두 개가 엔드 조건이 되는 데 들어가야죠. 싼 거야? 그러면은 뭐 정말 독도 같은 데도 그런 거 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애로사항이 앞으로 꽃이 피죠.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네요. 일자리가. 네네.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잘 되려면은 결국 뭐 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먹거리는 바로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먹고 그럼 사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집값을 네. 잡는 정책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만약에 이제 A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은 네. A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고 이제 B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어요. 네. A라는 도시의 시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막 네. 거기다가 이제 유치를 하고 그 방범 활동도 강화해가지고 범죄를 낮추고 유해 시설은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집값 올라가죠. 네. 집값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네. 비란 시장은 완전히 논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네. 그래가지고 그 막 범죄로 올라가고 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네. 막 그래요. 그럼 집값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야 A란 지역 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너 나쁜 시장이고 B란 시장 너 집값 잡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시장 이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가 맞아야 들려요. 틀렸죠. 틀리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집값 잡는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하는 게 없고 집값 잡는다는 거는 사실 보면 좋은 표준은 아닌데 그럼 왜 우리가 집값 잡아야 되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은 네. 자기 거 자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네. 자산이 없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 있죠. 굉장히 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크죠. 심하죠. 크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사실 보면 그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였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부동산 집값 오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의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게 이거는 전체로 보면은 집값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 현상으로서 경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사실 보면은 그런 정책 병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살기 좋아지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출퇴근하기 편하고 애 키우기 좋고 방법 좋고 서로 그 지역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이거 그러면 살기 안 좋게 만들면 집값이 잡힌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기서 뭐 아이러니인 거죠. 이상하게 되네. 네. 가끔 이제 인터뷰 보면요.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탁 나와요. 신혼부부 와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살려고 그러는데 투기꾼들이 너무 사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막 투기꾼 미워 이제 그러는데 본인이 투기꾼이에요. 본인도 거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전에 샀던 사람도 다 그런 필요에 있어서 산 거지. 거기서 보면 물론 그 중에서는 아까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투기 가치가 있다라고 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전세 공급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100% 투자자예요. 내가 그 주식 모아가지고 그 회사의 실수요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재용 씨 몰아내고 내가 그 삼성전자를 내가 먹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매집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60% 또는 뭐 다주택자 이런 임대를 주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확률이 수가 거래 수가 한 40% 6대 4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가 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가 내 거를 사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줄 수도 있잖아. 안 사줄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머지 투자자는 바본가? 옛날에 샀으면 될 거 왜 지금 높은 걸 왜 사줘요? 그런데 실수요자가 실수요자는 그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몰릴 지역은 거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기하고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제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투기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내 거를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투기예요. 아무나 사놓고 이거 언젠가 오르겠지. 그래가지고 나보다 멍청한 그럴 땐 누구냐면 내가 사는 것도 나중에 샀으니까 나보다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투기고 투자라는 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살 만한 데를 내가 선점하는 거 그건 투자예요. 이 지역이 실수요자가 선호하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미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를 믿지 않고 진짜로 거기가 늘어나는지 또는 뭐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자기가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데 2년 후에 어디다가 건물 짓고 있어. 근데 2년 후에 분명히 거기서 한 5천 명의 종업원이 늘고 있어.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조금만 더 발품 팔고 조사하면 네.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은 그 5천 명이 하면 5천 명이 어디선가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 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그러면 전세를 얻든지 네. 집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기고문이 어떤 책 읽으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요? 네. 물론 아기고문 책을 읽으면 가장 좋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광고로 말씀드린 거고 아기고문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은 네. 광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네. 자 투자라는 뭘 제일 하려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보면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이해. 예. 두 번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아무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살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 결국은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세 개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경제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제 이게 논문이나 네. 그런 거 보면서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는 네.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 없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들이 만든 거 보면은 네. 정말 말은 될 것 같은데 가보면은 말이 그걸로 다 틀리는 얘기만 써놔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 아니죠. 네. 저보다 훨씬 경제를 잘 알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정치관들이 말하는 립 서비스 이런 걸 좀 골라내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사, 신문 기사, 언론 기사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 홍보성 기사를 네. 걸러내는 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주체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얼마나 똑똑해지고 네, 얼마나 네. 지혜로워지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의 이제 부가 같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경제방송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아까 얘기하셨던 홍보성 네. 기사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 게 담당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마치 이게 그러니까 신문에 써 있다고 답이 아닌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운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이 세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배우기는 어려운 것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약간 사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세상에 드는 거, 이치 이런 걸 생각하고 네.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은 네네. 어떨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학교님 그 어디서 읽으셨어요? 저는 인터넷 찾아보면 하나도 없던데요. 네. 당연히 없죠. 이제 오른쪽 뇌나 왼쪽 뇌에서 이제 생각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래서 저런 거구나 저래서 이런 거구나 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되고 왜 저분들이 왜 저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가. 네.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가서도 저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게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그다음 스텝은 저런 정책이 나오겠구나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만들어지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네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공이라는 게 이제 중국 무협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의 세계에서도 내공이 있거든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집값은 잡는다. 이거는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네. 짜장면 가격이 네. 지금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르죠. 네. 어떻게 아세요? 그거 오르죠. 그렇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물값도 오르죠. 그렇죠. 물값도 오르고 밀가루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당연히 오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은 10년 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네. 짜장면 값이 오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가치 하락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누구나 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바로 돈가치 하락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거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기반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처리 용량 대비 들어가는 돈.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업종별로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네. 없어지는 업종 예를 같이 내가 지금 없어지는 업종에 일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인지 아니면 정말 튼튼한 항공모함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투자한 데가 어딘지 A라는 지역을 샀어.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디트로이트 같은 데예요. 디트로이트 같은 데 집을 샀어. 그랬더니만 자동차 사업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있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자동차 회사 안 다니거든요. 나 거기서 슈퍼마켓 하거든요. 라고 하더라도 나의 고객들이 바로 자동차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멕시코나 이런 데로 다 이사를 해버리니까 회사가 저기 그 공장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 심지어 그러면 내가 살려고 그러는 내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그렇죠. 될 건지 이것까지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업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공짜 아니라고요.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요. 투자가 재미난 분야이 뭐냐면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데예요.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업종에 굉장히 특화된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그 업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 업종이 만약에 가라앉으면은 같이 이제 막 그 경기가 지역 경기가 이제 무너지니까 사실상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똑같네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나 사람의 심리를 아직 잘 몰라요. 초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불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게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짜장면 값도 오른다.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 나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빨리 시작해서 좋거든요. 빨리 시작해서 그러니까 재테크적인 처음에 그 이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종잣돈 모으는 거와 나는 종잣돈 다음부터 다 모은 다음에 투자해야지라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동시에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게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종잣돈 모으는 건 한두 달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 모을 때 되면 나의 내공도 커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주식 투자를 나 돈이 없어서 못해. 왜 못해? 그냥 사이버 머니 갖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사이버 머니 여러분들 나눠드릴 때 잘 받으세요. 자, 10억씩 날아갑니다. 뿅뿅뿅뿅. 자, 드렸어요. 그거 갖고 이제 해보세요. 그거 갖고 10억 갖고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해봤더니만 10억 갖고 이제 해봤더니만 어떤 분은 또 순진하게 언제 통장 또 계좌번호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그렇죠. 그거 갖다 해가지고 어떤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봤어. 샀다 팔았다 했더니만 6개월 후에 봤더니만 내가 10%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내가 10억에서 11억이 된 거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 15%가 올랐어. 그러면 나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평균적으로 15% 수익을 내는데 나는 10% 했던 거는 시장이 좋아져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반성을 하고 나는 공부가 부족하구나 같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이버머니를 했더니만 남들은 10% 종합주가 지수가 10% 오는 동안 나는 20% 수익을 냈어. 그건 남보다 내가 공부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해. 그게 아니라 사이버머니 갖고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먼저 해보세요. 사이버머니 갖고 한번 해보시고 부동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상상 속에서 옛날에 내가 거기 샀으면 얼마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노트에다가 엑셀로 정리하면서 오늘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자기 투자 마인드 좀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저축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 분. 심지어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자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 투자하는 거에 만약에 그럼 첫 번째로 아까 시장 대비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시장 지수를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ETF 같은 거 이제 그거 해도 되는데 부동산은 이제 리츠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직접 투자를 이제 권하거든요. 직접 투자 그런 거는 직접 투자를 해봐야지 사람이 이제 심리도 이해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고민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고민 안 하면 실력 전혀 안 늡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없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럼 내 집 장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내 집 마련은 해야죠.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해야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거주 안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 그 요소를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뭐냐면은 투자적인 거인데 너무 투자적인 것만 볼 필요가 아니라 네.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세라는 거는 2년 또는 4년밖에 네.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네. 4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집주인은 임대인은 전세를 왕창 올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만 올라가나 딴 집을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내 집 마련은 꼭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 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외국보다 낮아요. 보통 우리가 진짜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게 선진국일수록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한 65% 정도 돼요. 그것도 옛날에 70% 갔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65% 되는 거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 거의 80%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70% 정도 이제 가깝고 다 60% 넘었지 60%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네. 60에서 70 사이에 이제 분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5에서 5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집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직은 집을 덜 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그 하락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니까 못 산 거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집을 살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집을 살 여력이 집을 살 사람이 아직도 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때문에 보통 한 65%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 65%까지는 한 올라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런 거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 집 마련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적 관점에서. 예. 그러면 근데 그런지 모르는 거죠.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집은 사는 게 맞다. 예. 근데 거기 이제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라라고 하는데 현 정부 정책은 또 그거 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이 어디냐면 소백산 천문대에서 근무해요. 그럴 수 있죠. 소백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자기 근처에서 자기 직장 근처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소백산 골짜기에 있는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발령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그 소백산 근처에서 그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그 집을 안 사게 되면은 자기는 팔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옛날에 아까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에 원래 그게 본점이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엔 지금은 이제 강남 세브란스라고 하지만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라고 했어요. 그게 도곡동에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 그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세브란스가 그 병원이 이제 강남에 있는 게 생기니까 강북의 원래 본점보다는 약간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부장이라면은 여기는 차장, 거기가 과장이라면 이제 대리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북 세브란스 그러니까 저 본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직장이 거기 집을 어디서 하냐면 연희동, 뭐 홍제동, 뭐 홍은동 거기서 대부분 산 거고요. 그렇겠죠. 강남 세브란스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서 집을 했냐면 대치동, 도곡동 이렇게 한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서 그 일자리가 테헤란로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붐이 생기면서 테헤란로에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돈이 많은 이제 젊은 벤처 이제 기업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직종들이 거기서 대치동, 도곡동을 이제 집을 많이 사고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군이 또 뜬 거거든요. 부모가 똑똑하니까 자식들 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때부터 학군이 뜬 거예요. 물론 그 전도 조금 좋았지만 그때 확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북 세브란스 그러니까 있던 분은 아무 죄 없잖아요. 자기는 회사 근처에서 집을 산 거고 강남 세브란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도 잘한 게 아니라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집을 산 건데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소백산하고 같은 강북 세브란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가
나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나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강북 세브란스 나 저 발령 냈으니까 난 할 수 없이 연희동이나 홍제동에 샀어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했다. 부동산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네. 집은 내가 강남에나 저 대치동이나 도곡동에 사놓고 네. 나는 그 연희동이나 홍제동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라는 게 이제 투자시키면서 그게 맞는데 이제 네. 현 정부에서는 좀 약간 그거는 정책이 달라가지고 그러면은 세제 혜택 안 주겠다. 네. 가서 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허.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백산 골짜기에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정책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투자 가치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하나도 오르지 않은 지역에 사야 될 건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저 아는 형님이 예, 예. 세금은 일시적이지만 입지는 영원하다. 아, 그건 또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오른 거에서 내는 거니까. 예.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은 네. 자기가 상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 안 내요. 양도세이 없습니다. 아, 네. 농담인데.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마지막 그 부분까지 내가 나눠서 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까지 맞습니다. 해서 예, 예, 예. 네, 오늘 뭐 1시간 반 네.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재밌었어요. 아, 재미있으셨어요? 예, 예, 아, 예. 다행이네요. 예.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동산 책만이 아니라 네. 주식 또는 재테크 처음에 사회에 첫발 내지신 분들한테 네네. 쭉 그 도움이 되도록 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고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부터 투자에 이르까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책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피를 받아 쓴 게 아니라 네.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했던 책이에요. 이게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썼던 거거든요. 아하. 회사를 다닐 때 네. 책을 내려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 들어오게 되면은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후배들 들어오면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연수해 주는 그거 말고 네. 우리 부서나 옆에 부서 오게 되면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는 법. 네. 그걸 갖다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아놓고 지금 좀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법.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네. 그 만들었는데 나중 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쭉 썼던 글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곰이라는 필명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됐을 네네. 때 그때부터 한 거. 그때가 몇십 년 된 교재예요. 몇십 년들 갖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게 그냥 책을 위한 책을 낸 게 아니라 네. 삶의 그 지혜가 좀 녹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예. 누구 선배랑 얘기하면 커피값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커피랑 티라미슈까지 샀다고 생각을 하고 사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